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서울에서만 27명이 나왔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며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클럽 방문자 1,300여 명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재확산에 서울시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지침을 유지할 방침이며 등교 계약 연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밤 자정 이후 석방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풀려나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논란이 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얼마나 쓰였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방심한 사이 방역의 뚝이 무너진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충북과 부산까지 바이러스가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서울이 가장 심각하죠. 인천의 확진자 동선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대중교통편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갔고 댄스 연습실과 노래방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이 청주 확진자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형 백화점 직원인데 이번 주 후반 3일이나 출근해서 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감염 상황과 확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볼 텐데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태원 클럽을 조사해 보니 당시 현장에는 1,500명이 아니라 1,9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보다 400명이 더 있었던 거죠. 이 중 1,300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들을 찾아야 할지 당국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소공점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영업을 조기 중단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원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긴급 방역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모두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태가 엄중하다며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지인과 가족 등 2차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며 클럽 관련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클럽 집단 감염 신속 대응반을 편성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클럽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당초 1,500여 명이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숫자가 1,94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09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 1,946명 중에 겨우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9명은 아직도 불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을 자제하는 권고 수준에서 강제 영업 중지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인천에서도 6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남성들이 이태원 클럽과 주점에 갔다가 감염된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병원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연결해 보죠. 장윤정 기자. 네,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 병원 앞입니다. 병원이 격리 상태라고 하던데 진료와 면회 다 금지된 상황입니까? 네, 오늘 새벽 2시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21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이 코호트해준하는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외래 진료는 중단됐고 면회도 금지됐습니다. 현재 이 병원의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237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이태원 주점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역학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A씨 상태가 불안정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인천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21살 B씨가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의 누나와 지인 2명이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B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과 인천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문제의 이태원 클럽,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외국인 3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태원을 들렀던 다음 날 서울 신촌의 주점을 또 들렀습니다. 대학생들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추가 감염 걱정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신촌의 주점입니다. 입구에 코로나로 오늘 휴무라는 공지가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 코로나19 확진자인 프랑스인 2명과 미국인이 방문한 것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이들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다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곳을 방문하기 하루 전 용인시 66번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찾았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외국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틀 동안 이 주점을 찾은 방문객이 550여 명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의 96년생부터 2000년생까지가 많아요. 거의 학생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 현재 절반 정도만 연락이 된 상태입니다. 연락이 된 방문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은 주점 내 CCTV를 통해 방문자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내부가 어두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나 이대나 서강대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점을 갔다 오시면은 아무래도 마주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불안합니다. 구청은 3일부터 5일까지 이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번에는 확진자가 또 나온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부사관 1명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방부 일부가 폐쇄됐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부사관과 접촉한 장병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식은 차정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 간부 500여 명이 생활하는 국방부 청사 앞 군 전용 숙소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이버 사령부 A 하사의 거주지로 확인된 뒤 비상이 걸렸습니다. A 하사의 확진 판정 소식에 이곳 숙소에서는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출입도 통제가 되면서 이곳 간부들은 방역이 끝난 어젯밤 10시가 돼서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A 하사는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7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이 군 내에서 접촉한 인원만 103명. 검사 결과 같은 중대 병사 1명도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달 동안 휴가 금지였는데 해제된 당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부 부대엔 사람 많은 곳 방문을 금지한다는 부대 지휘관 지침까지 하달되면서 군 내부는 술렁입니다. 오늘도 못 빼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풀린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힘들죠. 그거 듣고서 다음 달에 이제 또 못 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육군 대위 1명도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장병들 휴가는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 20대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는 패턴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건데 이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어떻게 이들을 추적할 건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확진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연령층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30대들이 조용한 전파자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유흥시설, 주점, 클럽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혈기에 충분한 주의 조치 안 하면서 생길 개연성이 있는 거죠.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3곳의 방문자 명단 1,900여 명을 확보해 역추적하고 있지만 클럽 특성상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허위로 적은 연락처가 많아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해 한 명이 계산한 경우,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신속 대응팀을 가동하고 위치 정보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연락이 안 되는 방문자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통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어젯밤 서울 곳곳에서는 클럽을 찾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서울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클럽이 밀집한 서울 홍대 앞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현장을 연결해서 살펴보죠. 자, 황선영 기자. 네, 홍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젊은이들로 아주 북적였다고 하던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홍대 앞에서 유흥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거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평소 주말보다 북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유흥시설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젯밤 홍대 앞 클럽을 찾은 사람들 중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 다닥다닥 붙은 채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었는데 사람들은 큰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외식에서 가게 찝찝하긴 한데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낮 홍대 앞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낮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탓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거리를 둘러보니 평소였으면 개장을 준비하고 있을 클럽들도 조용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 금지 명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형사고발되고 손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 해제까지는 현재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별도 명령을 통해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등교 일정 연기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역학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위험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2차 전파와 산발적 지역 감염 우려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법원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 5시간 뒤면 풀려납니다. 보석이 아닌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이라 일반인처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240여 쪽의 의견서에서 정 씨가 불법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서 추가 기소된 혐의를 구속 연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이 연장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찬반 여론은 엇갈립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조정래, 황석영 작가 등 지지자 6만 8천여 명은 정경심 교수 석방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탄원서에는 최초 사유와 무관한 추후 혐의들에 대해 추가 구속을 연장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석방됩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를 이끌었던 윤미향 전 이사장에게 그동안 이용당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반일 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월요일 반박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50여 곳은 당사자도 아닌 윤미향 당선인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발의 법안인 문희상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일제 피해자 유족들 죽기 전에 우리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윤미향은 절대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 등을 반일운동에 이용해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미 선봉자이면서 딸은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지적도 나오자 30년 동안 반정부, 반미, 사드도 반대했어요. 자기 딸은 미국 UCLA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이 내로남불이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윤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게 왜 반미냐며 유치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 할머니의 뜻과 달리 일본 정부 보상금인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거 받으면은 한일 관계가 전부 풀어지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돈은 받지 마라. 이용수 할머니가 그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정의연대는 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며 이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할머니도 내주 추가 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이 맡았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논란입니다. 기부금을 얼마나 걷어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썼는지 정치부 윤수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윤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부금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거친 성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의기억연대가 최근 4년간 거둔 기부금은 보시는 것처럼 49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이 됩니까? 네, 우선 피해자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살펴보면요. 2016년엔 30명에게 총 270만 원, 2017년엔 45명에게 8억 6,990만 원, 네. 2018년 27명에게 2,321만 원, 2019년엔 23명에게 2,433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해자 지원금으로만 4년간 약 9억 2천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20%도 안 되는 돈이네요. 자, 일단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17년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커요. 이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2015년 말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받은 10억 엔으로 생존 피해자에겐 인당 1억 원,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합의 당시 47명이었던 생존 피해자 중 34명이 돈을 받아갔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비롯한 8명의 할머니께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분들께도 1억 원을 주자는 100만 시민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나온 기금 등으로 2017년에 8명에게 각 1억 원씩 전달이 된 게 합산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피해자에게 지급된 9억 원을 제외하면 또 40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디에 썼습니까? 정의연 측은 피해자 지원금 9억 원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말까지 26억 5,765만 원을 썼고 현재는 22억 6천여만 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피해자들의 소송 지원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같은 기림 사업, 출판 사업과 장학 사업, 그리고 국제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등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할머니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다른 사업에 쓴 돈이 한 2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림 사업 같은 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큰 항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용처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투명성 논란이 나오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네,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피해자 지원 활동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윤 기자가 말하는 거는 최근 4년간의 기부금 현황인데 그 전에는 기부금이 아예 없었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는 2016년 설립됐는데 그 전시는 1990년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정대협 쪽 자료도 검색을 해봤는데 네. 2014년 자료부터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5억 3천여만 원, 2015년에는 5억 1천만 원으로 생존자 지원, 수요 시위, 국제협력 등에 사용한 걸로 적어놨지만 개별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부터 24년간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까? 정의연 측에서 공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명확히 설명이 돼야 이번 논란이 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윤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업체에서 판매한 핏꼬막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류 독소가 나왔습니다. 꼬막철인데다가 온라인 주문도 많은 요즘인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요리나 반찬으로 식탁에 자주 오르는 꼬막. 제철을 맞아 꼬막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철이고 해서 입맛 좀 좋을 게 없나 싶어서 조개 좀 보러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식약처 조사 결과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국산 핏꼬막 제품에서 폐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핏꼬막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배 가까이 초과한 킬로그램당 1.4mg의 폐류 독소가 나온 겁니다. 온라인으로 12kg가량 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소가 든 조개류를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봄철에는 그 폐류의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봄철에 채취한 조개류는 폐류 독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마비성 폐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고 6월 중순부터 사라집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조개류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용산 지역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언급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그 지역이기도 한데 이번 발표로 또 들썩일 조짐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형 호가가 6억 2,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옆 단지 아파트도 호가를 1,000만 원 올린 매물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용산 정비창에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일제히 호가를 조정한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이쪽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소유자분들이 용산 정비창 일대는 2006년 개발이 추진됐다가 2013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을 언급한 2018년 8월에는 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강남, 마포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또 한 번 들썩이게 됐습니다. 개발에 따른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가 강하게 나타나는 호가 강세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집값 급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로 3주년을 맞는 건데 이런 현상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처럼 정상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나라들도 있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각국 정상들의 표정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개학을 앞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면 합격입니까? 이왕이면 앞뒤의 1m를 반드시 좀 지키는 배치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현장을 자주 다녔죠. 마스크 대란 땐 생산업체를 찾고 백신 연구도 독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인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71%로 뛰었습니다. 긍정평가 응답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승전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유명인사들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의 방역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긍정평가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아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여권에서는 자화자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유럽에서도 정상들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타격이 가장 컸던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도 지지율이 71%까지 치솟았고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79%의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5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확진됐다 퇴원한 영국 존슨 총리도 지지율은 61%에 달했습니다. 예상치 않은 위기가 국가마다 생기면 결국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번 위기 때 허둥댔던 정상들은 울상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일본 아베 총리도 사연임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0%대에 머물며 재선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들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썩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지율이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선거에 목매는 정상들에게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병도 되고 약도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보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후 외환이 겹친 상황이죠. 그런데 딸 이방카 선임 고문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참모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백악관 전체가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군 요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Know who he is, good person, but I've had very little contact. Mike has had very little contact with him. 이번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KT 밀러까지 코로나19 양성으로 드러나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밀러 대변인의 남편이 트럼프 핵심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입니다. And then all of a sudden today she tested positive. She hasn't come into contact with me. 여기에 트럼프 장녀 이방카 선임 고문의 개인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이방카 고문 부부 모두 코로나19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코로나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we've taken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the president.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은 지난달 2,0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인 14.7%로 치솟았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즐겨 입던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와 113년 된 명품 백화점 니먼 마커스가 파산 신청을 하며 기업 도산도 본격화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다음 날인 오늘 안타깝게도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곧바로 빈소를 찾으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 상가가 차려진 지 얼마 안 돼 김태년 원내대표가 문상을 왔습니다. 하루 사이로 원내대표가 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보단 위로의 말이 오갔습니다.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렸고 상중이라서 현안이나 또는 일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여야 협상도 잠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과 12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통합당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복귀 이후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도 서둘러 매듭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조만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만나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며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까지가 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노무현, 문재인은 태종, 그럼 세종은 누구로 하겠습니다. 예, 뭐 두 전 현직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으로 비유를 한 건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좌희정, 우광재로 유명했죠. 예, 이광재 당선자입니다. 바로 그 노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를 앞두고 만든 특별 영상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태종이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집권했던 이방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 조선시대 왕조에 비유해서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걸 보면 이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당선자가 뭐 세종은 누구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분들도 보이던데. 예, 먼저 김경수 지사가 대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권에 한번 도전하시겠군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더 바쁩니다. 근데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대권 도전이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앞으로의 시대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론이 돌아가시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유 이사장은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어느 한쪽 진영을 대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는 듯한 분위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노무현, 문재인은 태종, 세종은 누구의 느낌표는 영원한 패족도 왕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예, 패족 논란이 있었던 친노, 친문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마치 이제 스스로를 왕족에 비유하는 거 이걸 또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안내견 경호원 본회의장 신 스틸러는입니다. 예, 신 스틸러 이게 눈길을 잡는 뭐 어떤 모습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30일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겠어요. 예, 먼저 안내견은 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훈련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회의장에서 뭐 짖거나 아니면 배변 문제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김 당선자가 표결하는 방식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우선 본회의 표결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인데 김예지 당선자는 아마 예전에 쓰던 버튼식 단말기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의 경우엔 점자 투표지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점자 프린터 설치 또 뭐 회의장 동선 등을 두고 국회 사무처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태영호 당선자 이 경호원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국회에 계속 다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국회 안에서도 근접 경호를 받게 되는데 어제 당선인 총회장에도 경호원이 왔었습니다. 다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뭐 본회의장이나 또 예외로 해서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돼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국회에 이제 본청을 들어갈 때 저희도 들어가 봤지만 그때 이제 소지품 검사도 받고 이제 검색대도 통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굳이 저렇게 근접 경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훈련된 테러범들은 꼭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노출된 공간에서는 근접 경호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태당선자를 이제 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필요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호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아주 긴장감이 돌 만한 당선자들이 또 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경례 이상기가 아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황운하 이 사람은 절대로 당선될 사람 안 될 사람이다. 저는 배은망덕하답니다.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긴장감이 느껴질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때 맞붙었던 권은희, 김용판 당선자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서로 다툰 김기현, 황운하 당선자가 국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회의장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기자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안내견 경호원 본회의장 신 스틸러의 느낌표는요. 신 스틸러 넘어 심 스틸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길만 훔치지 말고 마음도 훔치는 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군요. 예, 모쪼록 품격과 신뢰를 갖춘 21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김 기자 바람대로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미술관들도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거장들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된 작품 등을 보면서 그동안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풀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우산들, 중절모와 사과도 두둥실 떠오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전시 공간은 작품 160여 점의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꿈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노래도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규모도 커가지고 그림이랑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사람의 모습을 자동 인식해 작품 속 얼굴과 합성하는 체험도 해보고 거울 속 남자의 앞모습 대신 뒷모습을 비춘 작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워봅니다. 꽃과 과일이 아름답게 움직이는 영상은 봄의 일상을 깨우는 듯합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호평이 이어졌던 이 전시는 현장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거장의 작품들. 오랜만에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제 열린 우리 프로축구 개막전에 전 세계의 눈이 쏠렸습니다. 330만 명 넘게 시청했답니다. 오늘도 화끈한 골잔치에 이청용의 복귀 모습까지 여러 볼거리로 K리그를 알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시즌 첫 득점으로 노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이동국.
전 세계에 알린 덕분에 세리머니까지 영국과 독일 등 36개국에 중계된 K리그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SNS 생중계를 통해 개막전을 시청한 누적 시청자 수가 오늘 오후 기준으로 무려 3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고맙습니다. 우리는 축구가 필요했다. 다음 경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등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열린 울산과 상주의 경기도 화끈한 골 폭풍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상주의 골망을 흔든 준이오. 전반전 막판 페널티킥 득점으로 시즌 첫 멀티골을 완성합니다. 울산의 화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상원의 추가골에 윤빛가람도 시원한 중거리포로 시즌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울산의 4대0 완승. 11년 만에 K리그에 돌아온 이청용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승 후보 전북과 울산이 나란히 승리를 챙기며 올 시즌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at so hard? If we don't want to leave a heavy burden on your future generations, then apologize before it is too late.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피해 청문회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영어로 또박또박 증언하는 이 장면은 먹먹한 감정과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앞장서 왔죠. 그래서 수요 집회 중단 선언은 놀랍기도 또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시민단체에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며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기부금 영수증을 공개하며 할머니의 기억을 탓했고 여권에서는 배우설을 꺼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참 쓰라립니다. 그럼에도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위안부 합의 당시 할머니들이 배제됐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주체이고 정치적, 이념적 고려가 담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일 합의를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며 파기했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교육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받을 할머니는 18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우리 200년 가족 살아서 저 하늘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해결하고 왔다 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왔다고 말하고 싶다였습니다. 비가 전국 곳곳을 적시고 있습니다.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던 제주도는 현재 모두 그쳤고요. 비는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남부지방도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요. 오늘 밤까지 경북 북부와 경상 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렸지만 내일은 볕이 내리쬐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14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울산 24도, 대구는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인 월요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